이 집 이미 다른 사람에게 세 줬어요. 15일 드릴게요. 그 안에 당신 가족들 데리고 여기서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평안한 노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10일 출장을 다녀오니 남편이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데려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처 말을 못했어 라고 변명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아직 말 못한 게 있는데 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풍파가 때로는 요란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침묵 속에서 싹 튼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해 보이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잔혹한 복수나 자극적인 반전은 없습니다. 대신 결혼 생활의 균열에 대한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단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섣불리 누구의 잘잘못을 판단하지 마시고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깨달음은 어쩌면 지금 당신의 가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올해 32살 국내 굴지의 소비재 유통 대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35살의 건설 엔지니어입니다. 저희는 결혼 4년차, 결혼 생활의 베테랑이라기엔 짧지만 연애 초기에 뜨거웠던 감정이 식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고개를 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작은 생명을 맞이할 만큼 아직 단단하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 15층에 있습니다. 침실 2개와 거실, 주방이 이어진 구조로 아주 넓지는 않지만 제가 직접 인테리어를 디자인하며 구석구석 애정을 쏟은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재산입니다. 저는 28살 민준 씨와 결혼하기 전에 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 몇 년간 제 젊음을 갈아 넣었고 시골에 계신 친정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신 적금까지 깨서 빌려주셨습니다. 저에게 이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제 청춘의 결실이자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안전한 안식처였습니다. 민준 씨는 결혼 후에 이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고정된 금액에 생활비를 내며 전기세, 수도세, 식비 등을 부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아침 일찍 함께 집을 나서 테헤랄로의 분비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가 밤늦게 지쳐 돌아오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술, 담배, 도박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에게는 제가 항상 느끼는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라도 시골 농가의 장남이라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환갑이 넘으셨고 밑으로는 올해 22살 갓 대학을 졸업한 시누이 민지가 있었습니다. 명절에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저는 친척 어른들이 민준 씨에게 네가 장남이니 모범을 보여야 한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네가 챙겨야 한다. 동생도 네가 이끌어줘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매달 꼬박꼬박 시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언젠가 온 가족을 서울로 모셔와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것을 꿈꿨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골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부모님이 날이 굳어 뼈마디가 쑤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파트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집도 이렇게 넓은데 부모님은 시골에서 외롭게 계시고 민지는 좁은 자취방에서 고생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침실 2개인 이 아파트에서 하나는 저희 부부의 안방으로 나머지 작은 방은 제가 밤늦게까지 서류 작업을 하거나 책을 읽는 서재로 쓰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이 절실한 저에게 성인 3명을 더 들여 7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서운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명의의 집에 사는 남편으로서 그의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는 저와 솔직하게 마주 앉아 절충안, 예를 들어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얻어 부모님과 동생을 모시는 방법을 찾는 대신 불만을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4월의 굳은 비가 서울에 내리던 어느 날, 눅눅하고 후텁지근한 공기가 마치 우리 집에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더하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늘 사무실에서 가장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각 대리점에서 올라온 매출 보고서 더미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점심 무렵 부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철을 제게 건네며 심각하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남부 지역 시장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맨땅에서 팀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만장일치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부사장님은 제게 이번 주말에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 10일간 머물며 부지를 물색하고 주요 파트너사들과 미팅을 하며 몇 가지 핵심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10일간의 출장이 끝나면 저는 3년간 부산지사장으로 발령받는 인사이동 계약서에 서명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만약 수락한다면 제 연봉은 1.5배로 오르고 회사에서 주택 임차료와 차량 유지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장차지역 총괄 본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서류철을 손에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32살의 기혼 여성인 저에게 이 결정은 인생의 전환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 씨는 과연 서울의 건설 엔지니어 일을 그만두고 아내를 따라 부산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주말 부부가 되어 한 달에 몇 번 만나는 견우와 직녀처럼 살아야 할까? 제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가정이라는 굴레 때문에 이런 귀한 승진 기회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마트에 들러 민준 씨가 가장 좋아하는 제육볶음과 김치찌개 재료를 사서 정성껏 저녁을 차렸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사님의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의견을 듣고 싶었고 앞으로의 여정에 그가 기꺼이 동행해 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준 씨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집안을 훑어보더니 계속해서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그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넋이 나간 사람 같았죠. 저는 그의 태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새 프로젝트 때문에 부산으로 10일간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민준 씨가 일이 얼마나 힘든지, 오가는 길은 어떤지 물어봐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스친 기묘한 빛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와.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의 태도에 저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3년간의 인사 이동에 대해 하려던 말은 목구멍 안으로 다시 삼켜졌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잠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0일간의 출장을 무사히 마치고 부산의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지면 그때 남편과 상의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비행기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이륙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는 거실에서 캐리어를 끌며 서류와 노트북, 계약서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생각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 캐리어를 들어주며 아침을 빨리 먹고 공항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그의 과한 친절이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평소 주말이면 공사 현장에서 비바람에 시달린 몸을 쉬게 하겠다며 늦잠을 자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늘따라 그는 유난히 정신이 맑아 보였고 심지어 제게 따뜻한 커피까지 타주었습니다. 택시는 올림픽대로를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구름이 잔뜩 껴 후텁지근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태블릿 PC를 켜 앞으로의 회의 일정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민준 씨는 두 손을 비비며 연신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가 화면을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길이 전혀 막히지 않았음에도 그는 3분에 한 번꼴로 기사님에게 조금만 더 빨리 가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요즘 공사 현장에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왜 그렇게 안절부절못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혹시나 차 막혀서 당신 비행기 놓칠까봐 그러지. 저는 그의 말을 믿고 안심시키려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기내용 캐리어 하나만 들고 온 덕분에 수속은 금방 끝났습니다. 보안 검색대 앞에서 저는 민준 씨에게 밥 잘 챙겨 먹고 빨래는 세탁기에 넣어두고 주말에는 너무 일만 하지 말고 푹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준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은 이미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고 시선은 제가 들어갈 보안 검색대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가라는 무언의 재촉 같았습니다. 그는 제게 몸조심하고 도착하면 꼭 연락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하며 인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지나 가방을 챙겨 나온 저는 무심코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배웅객들 사이에서 민준 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다급하면서도 어딘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화를 하며 황급히 몸을 돌려 주차장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서두르는 뒷모습이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되며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대체 현장에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서두르는 걸까? 훗날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나서야 저는 그 급한 통화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안 검색대 너머로 사라진 바로 그 순간 아직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기도 전에 민준 씨는 곧장 전라도에 있는 본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들뜬 목소리로 부모님께 아내가 장기 출장을 갔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어서 짐을 싸라고 마을 입구에 용달차 한 대를 이미 대기시켜 놓았으니 오늘 아침 바로 서울로 올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제 사적인 보금자리를 온 가족의 거처로 만들려는 그의 은밀한 계획은 제가 집을 비우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탄 비행기가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남쪽의 뜨거운 햇살이 얼굴에 쏟아져 잠시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냈고 그는 간단한 이모티콘 하나로 답장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곧장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짐을 풀고는 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숫자와 서류, 그리고 수많은 파트너사와의 미팅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는 동안 서울의 제 아파트에서는 소리 없는 대규모 이주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날 전라도에서 서울로 향하는 용달차 안에서 있었던 일은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눈물로 제게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시부모님은 평생 밭일만 해오신 순박한 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서울 물가가 비싸다며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봐 옆집에 달려가 몇십만 원을 급히 빌려 주머니에 챙기셨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와 토종닭 2마리를 잡아 새며느리 몸보신 시켜줘야 한다며 바리바리 싸셨습니다. 신우이 민지도 신이 나서 자기 짐을 챙겼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로 막막해하던 차에 오빠가 서울에서 같이 살자고 하니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용달차에 몸을 싣고 세 사람은 희망과 함께 온갖 살림살이가 담긴 상자를 싣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시부모님은 민지에게 거듭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오빠네 집에 가면 눈치껏 행동해야 한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랑 밥은 네가 다 해야지. 새언니 손에 물 묻히게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두 분은 이 모든 것이 제가 동의하고 심지어 제가 먼저 제안한 일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너무나 완벽한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부모님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요즘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시골에 두 분만 계시는 게 영 마음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이번에 10일이나 출장을 가니까
그 사이에 부모님 모시고 올라와서 서윤이 돌아오면 깜짝 놀라게 해주자고 했어요. 그냥 올라오세요. 집 넓어요. 서윤이가 얼마나 꼼꼼한데요. 그 거짓말은 자식들과 함께하고 싶은 노부모의 마음에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효심 깊고 속 깊은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의 땀에 젖은 등을 보며 어머니의 주름진 웃음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장남의 효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의 순수함을 이용해 저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부모님이 집안에 계시면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들을 문 밖으로 내쫓지는 못할 것이라고 계산했던 겁니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치졸한 계산이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날들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남부지역 유통 시스템의 역량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관리직 인사를 면접하고 이사회에 제출할 상세한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일이 바빠 남편과 길게 통화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겨우 몇 분 정도 영상 통화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화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이어진 적이 없었고 항상 민준 씨가 먼저 핑계를 대며 끊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 자정이 넘어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연결된 화면 속에서 그는 어두컴컴한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왜 방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통화하냐고 묻자 그는 담배를 피우는 중이라 방에 냄새가 벨까봐 그런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베란다의 바람소리 사이로 거실에서 작게 틀어놓은 TV 소리와 함께 노인의 밭은 기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미간을 찌푸리자 민준 씨는 오늘 축구 경기가 있어서 옆집 아저씨들이 맥주 한잔하러 놀러와서 시끄럽다고 둘러댔습니다. 하루 종일 시달려 녹초가 된 저는 그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더 추궁할 힘이 없어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명의로 된 바로 그 집에서 공간의 대대적인 재편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손수 꾸민 작은 서재는 민준 씨에 의해 무참히 해체되었습니다. 그는 제 책과 서류, 아끼는 장식품들을 상자에 대는 대로 쑤셔 넣어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 두고 그 자리에 새로 산 값싼 싱글 침대를 놓아 민지의 방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지는 천진난만하게 화장품을 늘어놓고 제가 아끼던 깨끗한 벽에 아이돌 사진을 붙였습니다. 더 끔찍한 거는 저희 부부의 가장 사적이고 신성한 공간인 안방을 시부모님께 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가 쓰던 침구를 모두 치우고 시골에서 가져온 대자리와 낡은 담요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거실의 소파 베드에서 잠을 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거실에서 불편하게 자는 것을 보고는 안방에 들어가게 주저하셨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 방에 늙은이가 들어가 누우면 부정을 탄다고요. 하지만 민준 씨는 또다시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서윤이가 얼마나 꼼꼼한데요. 출장 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했어요. 부모님 밤에 화장실 가시기 편하게 꼭 푹신한 침대 있는 안방을 내드리라고. 안 그러면 돌아와서 저한테 화낼 거예요. 그 달콤한 거짓말에 시부모님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대에 걸쳐 덕을 쌓아야 이런 며느리를 얻는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부산의 호텔방에 앉아 창밖에 가로등 불빛을 보는데 문득 등골이 오싹해지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거실에 설치해둔 홈 CCTV 앱을 켰습니다. 도난 방지를 위해 오래전에 설치해둔 것이었죠. 하지만 앱은 연결 오류를 알렸고 화면은 기기 오프라인이라는 글자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카메라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집에 거대한 폭풍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10일간의 출장은 제 평온했던 이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 분기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산에 머무는 동안 일은 저를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경영진은 제게 막중한 책임을 맡겼고 저는 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서류를 준비하고 새 사무실 부지를 답사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오후에는 유통 파트너사들과 몇 시간씩 이어지는 회의를 하며 매출 수치 하나, 할인율 1%를 두고 치열하게 분석했습니다. 부산의 활기, 빠른 생활 리듬,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날카로운 사업 감각에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제 경력을 꽃피울 비옥한 땅이며 놓치면 평생 후회할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 뒤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름 모를 불안감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영상 통화가 끊기고 거실에 CCTV 연결이 끊어진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서울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집 인터넷이 불안정하거나 민준 씨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코드를 뽑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가 있는 법입니다. 저는 민준 씨의 전화에 좀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밥은 먹었는지, 일은 어떤지 자주 문자를 보내던 그였지만 이번 출장 기간에는 그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짬을 내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리고 나서야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급했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는 공사 현장이 시끄러워 오래 통화하기 곤란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바람 소리는 들렸지만 그가 말한 것처럼 기계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우선 이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집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훗날 시어머니의 눈물 섞인 이야기를 통해 저는 제가 없던 10일 동안 제 집에서 벌어진 일들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바쁘다는 그의 변명 뒤에는 자신이 만든 혼돈을 수습하느라 고군분투하는 민준 씨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어른 3명을 모시고 좁은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생 민지의 이력서를 내주러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느라 며칠이나 연차를 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완벽한 남편이자 효자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했고 아내 몰래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야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제 이름이 뜰 때마다 민준 씨는 화들짝 놀라 구석진 곳을 찾아온 가족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내의 전화를 몰래 받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셨습니다. 왜 부부끼리 통화하는데 도둑처럼 숨어서 하냐고 물으셨죠. 민준 씨는 제 일이 예민한 시기라 집안의 소음으로 제 신경을 거스르고 싶지 않다고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운 피로와 막막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연극에 스스로를 밀어넣고 서투른 거짓말로 구멍을 메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언젠가 모든 것을 덮쳐 무너뜨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장 7일째, 저는 부산지사 설립에 관한 상세 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경영진 앞에서 발표를 마친 후 저는 뜨거운 칭찬을 받았습니다. 부사장님은 다시 한번 제가 앞으로 3년간 이 지사를 맡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시된 대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회사는 제가 해운대 중심가의 최고급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도록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생활비와 차량 유지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 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로 빽빽하게 움직이는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며 저는 제 인생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사 이동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곧장 련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련희 씨는 몇 년 전 제가 강남에 이 아파트를 살 때 도와주었던 전문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종종 정보를 교환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부산으로 가게 된 사정을 이야기하고 저희 집 근처 아파트 임대 시세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련희 씨는 흥분한 목소리로
마침한 외국계 IT 기업의 전문가가 직장 근처인 강남의 가구가 완비된 아파트를 급하게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손님은 매우 까다로워서 집이 깨끗하고 인테리어가 현대적이며 조용한 업무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 아파트는 그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련희 씨는 월세 400만 원에 3년 장기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손님은 제가 지난달에 보내주었던 집안 구석구석을 찍은 동영상을 매우 꼼꼼히 봤다고 했습니다. 아직 직접 집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파트의 보안이 좋고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어 바로 계약금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15일 후 제가 서울로 돌아와 개인 짐을 정리하면 양측이 만나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고 6개월치 월세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400만 원의 월세와 부산에서의 새로운 연봉은 제게 매우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결정을 빠르게 내린 것은 단지 돈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계약금이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계약금 영수증을 민준 씨를 위한 깜짝 선물로 가져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련희 씨에게 부탁해 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받고 손님으로부터 계약금이 입금된 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서 서울로 돌아가 남편과 식탁에 마주 앉아 이 계약서를 보여주며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순간을 고대했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의로 가득했던 계약서가 결국 제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줄은 말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계약서와 미래 계획에 들떠있는 동안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분위기가 점점 더 숨막히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를 위해 설계된 공간에서 성인 4명이 어설프게 살아가는 방식은 곧 감출 수 없는 문제점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사소한 부딪힘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잔인하게 갉아먹는 법입니다. 이 모든 세세한 이야기는 모든 것이 무너진 후 시어머니께서 깊은 후회와 슬픔에 잠겨 제게 들려주신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문제는 공동생활 공간의 부족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화장실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는 고역이었습니다. 젊은 신우 이 민지는 씻고 화장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연세가 드셔 속이 좋지 않아 급히 화장실에 가고 싶으셨지만 민지가 안에서 머리를 감고 있어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거실을 서성이며 고통을 참으셔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공사 현장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엌 싱크대에서 대충 양치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반복되면서 모두가 하루를 짜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사와 집안 냄새 문제였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거실과 주방이 이어진 개방형 구조였습니다. 시골 생활에 익숙하신 시어머니는 종종 진한 된장찌개를 끓이거나 기름진 전을 부치셨습니다. 아파트의 환풍 시스템으로는 그 모든 연기와 냄새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만에 음식 냄새는 커튼과 소파, 그리고 제가 아끼던 비싼 카펫에 깊숙이 배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물이 엎질러져 제때 닦지 못한 강화마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가 아끼던 향신료와 방향제들이 구석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시골에서 가져온 된장, 고추장 항아리가 차지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죄책감이 어머님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제가 집을 비운 지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시어머니는 얇은 담요를 찾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이 쓰고 있는 안방의 붙박이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어머님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 비싼 원피스, 화장품, 명품 가방들이 아무렇게나 비닐봉지에 쑤셔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즐겨 입던 실크 블라우스들은 구겨진 채 뭉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세는 드셨지만 결코 어리석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머님은 직감했습니다. 어떤 여자도 자기 물건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 급하게 이것들을 숨기려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님은 그 옷봉지를 들고 거실로 나와 민준 씨 앞에 던지며 진실을 추궁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부모님을 모시라고 허락한 것이냐? 아니면 네가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준 씨는 당황해서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오히려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쓸데없는 상상으로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민준 씨의 그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그 스스로를 고발하는 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밤새 뒤척이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무겁고 암울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세대 대가족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꿈은 노부모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며 부재 중인 한 사람의 강요된 양보 위에서 위태롭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출장 10일째, 제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빽빽한 일정과 수면 부족으로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후 5시에 호텔을 나섰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양측의 서명이 완료된 임대차 계약서와 남대문 시장에서 정성껏 고른 민준 씨의 선물, 실크 셔츠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가 계획한 멋진 미래에 대해 듣고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북쪽 지역의 악천후로 인해 제가 타려던 비행기가 3시간이나 연착되었습니다. 김해공항 대합실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며 저는 민준 씨에게 늦게 도착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조심히 오라는 짧은 답장만 보냈습니다. 서울에 비가 많이 온다고 했지만 예전처럼 공항에 마중 나오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 무심함에 잠시 서운했지만 육체적인 피로가 금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덮었습니다. 저는 그저 빨리 집에 돌아가 익숙한 라벤더 향이 배어있는 침대에 눕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밤 11시 비행기는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서울은 4월의 장대비로 저를 맞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공항의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오자 30분이나 씨름한 끝에 겨우 택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은 온통 하얀 빗줄기에 잠겨 있었고 도로 곳곳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택시는 한강다리 위에서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와이퍼가 유리를 긁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자 계절이 바뀌는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밤 12시 30분 택시는 마침내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섰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쏟아지는 비를 피해 서둘러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흠뻑 젖은 제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가 느리게 올라갔습니다. 1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오직 희미한 기계음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지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계약서나 미래 계획 같은 거는 더 이상 생각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남편 곁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서서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손가락이 디지털 도어록에 닿았습니다. 삐빅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손잡이를 누르고 문을 밀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제 모든 감각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익숙한 계피향이 저를 반겨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 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평온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모든 믿음을 질식시킬 만큼 차갑고 잔인한 적나라한 진실이었습니다. 묵직한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익숙한 계피향 대신 미처 마르지 않은 비옷의 퀴퀴한 냄새와 노인 특유의 파스 냄새, 그리고 오래되어 빠지지 않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캐리어가 점점 굳어가는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눈앞의 광경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제 공간에 전혀 속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신발장 앞에는 낡은 플라스틱 슬리퍼, 촌스러운 분홍색 운동화, 그리고 제멋대로 벗어 던져진 실내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거실로 눈을 돌리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혼돈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아끼던 고급 가죽 소파는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꽃무늬 담요가 펼쳐져 있었으며 쿠션은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TV 옆 바닥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옷가지가 담긴 종이 상자와 시든 채소가 담긴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TV에서는 트로트가요, 프로그램이 작은 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꾸몄던 제 하얀 벽에 TV 화면의 불빛이 어른거리며 모든 것을 조잡하고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캐리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기에 충분했습니다. 안방, 즉 저희 부부의 사적인 공간이었던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시부모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낡은 러닝셔츠 차림이었고 어머님은 구겨진 몸빼 바지를 입고 계셨습니다. 흠뻑 젖은 채 문 앞에 얼어붙은 저를 보고 두 분 모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혼란,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틀을 잡고 무언가 말하려 입을 달싹이다가 이내 다물었습니다. 거실 소파 쪽에서 담요가 휙 들쳐졌습니다. 민준 씨가 부스스한 머리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저라는 것을 깨닫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두 눈은 제 시선을 피하려 연신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네 사람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시간은 그대로 멈춘 듯 했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긴 비행의 피로마저 마비시켰습니다. 누구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구의 배치, 시부모님이 나온 곳, 그리고 민준 씨가 누워있던 곳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모든 진실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보금자리를 공동 숙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제 침실을 빼앗고 제 사생활을 짓밟았으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제 등 뒤에서 비겁한 거짓말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충격이 가슴을 강타하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배신감과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지도 물건을 집어 던지지도 욕설을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사람은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침착해집니다. 수년간 비즈니스 현장에서 구른 경험은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제게 길러주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제 시선은 시부모님을 잠시 스친 뒤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린 민준 씨의 얼굴에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의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깨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잠깐 부엌으로 좀 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흔들림 없이 명확했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저는 이 결혼 또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말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을 꽂아두던 집에서 가장 사랑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시골에서 가져온 이가 빠진 그릇들이 설거지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고 진한 된장찌개 냄새가 시스템 키친의 나무 찬장에 깊숙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하나 빼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늦은 비행의 피로와 빗물의 한기가 옷 속으로 스며들어 몸이 가늘게 떨렸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에 계신 부모님이 대화를 들을까봐 걱정되는 듯 부엌과 거실을 가르는 미닫이 유리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공항에서 의기양양하게 통화하던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비비며 안절부절 못했고 어딘가 기댈 곳을 찾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엌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의 불안한 숨소리마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허공만 응시하자
민준 씨는 헛기침을 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비 오는데 고생했다며 진작 전화했으면 택시 타고 공항에 마중 나갔을 거라고 가식적인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부산 출장은 순조로웠는지 거래처에서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 공허한 관심의 말들이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역겹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동문서답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을 차갑게 쏘아보며 거실의 저 난장판에 대한 진실한 해명을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민준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태도를 버리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익숙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듯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변명하는 말투였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을 서울로 모시는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했지만 미처 당신과 상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요즘 공사 현장이 너무 바빠 정신이 없었고 전화해서 알리려고 했지만 부산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당신에게 방해가 될까봐 차마 말을 못했다고, 그는 가볍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남자들이 밥 먹듯이 하는 그 말, 미처 말을 못했어.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0일이라는 기나긴 시간, 수백 시간이 흘렀는데 아내에게 시댁 식구들이 올라와 살게 될 거라는 전화 한 통 할 시간이 없었다고? 그 서투른 거짓말은 민준 씨의 이기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세게 반응하지 않자 그는 제가 할 말이 없다고 착각한 듯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는 자식된 도리를 운운하며 저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시골의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우리 집은 방도 넓으니 아내된 도리로서 시댁을 생각하고 효도해야 한다고, 그는 마치 명령하듯 말을 맺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속 좁게 굴어서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즐겁게 받아들이라고. 그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기로 자신의 비상식적인 계획에 저를 올가매려 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부엌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약 제가 20대의 저였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오열했을 겁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싱크대의 그릇들을 깨부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거짓말을 비난하고 아내 뒤에서 꾸민 음모를 폭로했을 겁니다. 하지만 32살의 저는 비즈니스 세계의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분노의 표출은 무력함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싸워야 할 때 그것은 이미 주도권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공허한 도덕 강의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핸드백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퍼가 열리는 건조한 소리가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투명한 파일에 잘 정리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 미래 전체를 바꿀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식탁 위에 놓고 민준 씨 쪽으로 가볍게 밀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분노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논리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아내라면 미래를 생각해야지. 나도 당신에게 아직 말 못한 게 있는데. 민준 씨는 식탁 위의 서류철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거짓 자신감은 사라지고 극도의 혼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의 손이 주저하며 뻗어나와 첫 장을 넘겼습니다. 부엌의 형광등 불빛 아래 근로계약서 붙이게 굵은 글씨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마치 이사회 앞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하듯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회사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10일간의 출장 동안 저는 부산지사장으로 발령받는 인사 이동을 공식적으로 수락했다고, 근무기간은 3년이며 연봉과 대우는 대폭 상승했다고, 그리고 다음 주에 짐을 정리해서 부산으로 내려가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될 것이라고.
민준 씨는 고개를 번쩍 들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전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평범한 출장을 다녀온 후 순순히 이 집으로 돌아와 현모양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더듬거리며 제게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신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남편과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했냐고, 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속였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막지만 뼛속까지 시린 쓴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되물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승진 발령을 받은 것과 당신이 말 한마디 없이 시댁 식구 3명을 데려와 내 생활 공간을 점거한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최악이냐고? 저는 민준 씨에게 이 결혼에서 선조치 후보고라는 게임의 규칙을 만든 것은 바로 당신이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이 기정사실로 나를 압박했다면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줄 뿐이라고. 저는 제 미래 계획을 아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즉 자신의 보금자리에 대한 주인의 권리조차 존중하지 않는 남자와 상의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민준 씨의 얇은 변명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를 완전한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발령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민준 씨의 완고함을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민준 씨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다시 윗사람 행세를 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출장을 가려면 가라고, 일이 중요하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에는 부모님과 동생이 있으니 자기가 제 몫까지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아파트가 제가 없는 3년 동안 자신의 가족들에게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것이라는 순진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제 부재를, 아내의 사유재산을 대가족의 공동재산으로 합법화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환상이 단 1초도 더 지속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철에 2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전자서명과 공증, 그리고 계약금, 입금, 영수증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임대차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조항들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가며 여전히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잔인한 진실을 통보했습니다. 부산에서의 3년을 준비하기 위해 저는 이 아파트 전체를 부동산에 위임하여 임대했다고. 임차인은 외국계 기업 전문가이며 계약 기간은 3년, 월세는 400만 원이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임차인이 이미 6개월치 월세를 선불로 지급했으며 정확히 15일 후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제 통보는 좁은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겨울밤 민준 씨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얼음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얼어붙어 전신이 석상처럼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서류 위의 숫자들에 고정된 채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안락하게 살려던 그의 계획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민준 씨는 식탁을 세게 내리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준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집을 세놓으면 그의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비싼 서울 땅에서 어디서 살란 말이냐고. 그는 제가 비열한 수법으로 연로한 부모님을 길거리로 내쫓으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의 분노를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아파트의 주인이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결혼 전에 제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며 제 피와 땀, 그리고 친정 부모님의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민준 씨는 이 집을 소유하는데 단돈 10원도 보탠 적이 없다고. 따라서 저는 이 재산을 누구의 의견도 거치지 않고 처분할 완전한 권리가 있다고. 저는 이 집을 임대한 것은 제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재정적 결정이며 그의 부모님과 동생이 이곳에 와서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계획 때문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이 그이니 이제 그 뒷수습을
책임져야 할 사람도 바로 그 자신이라고. 저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앞으로 15일 안에 민준 씨는 직접 자취방을 구하고 새 집을 얻어 임차인에게 집을 인계하기 전에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그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며 저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민준 씨가 식탁을 치며 저를 무정하고 의리 없는 아내라고 비난하고 있을 때 미닫이 유리문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천근만근의 무게를 지닌 그 소리는 부엌의 팽팽한 긴장감을 단숨에 꿰뚫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살짝 열린 문틈으로 시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두 분의 얼굴은 고통과 충격으로 헬쑥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른 손은 문틀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붙잡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뒤에 서서 붉어진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두 분이 언제부터 거기 서서 모든 것을 들었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벽이 얇은 아파트에서 민준 씨가 지른 고함 소리가 거실에서 잠 못 이루던 분들에게 들리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적나라한 진실이 무자비하게 벗겨졌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노부모는 성공한 아들과 효심 깊은 며느리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기만적인 연극의 장기짝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민준 씨가 꾸며낸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며느리의 생활 공간에 대한 뻔뻔한 침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도덕적 방패막이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지 않고 곧장 민준 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이 가장 기대했던 장남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처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민준 씨에게 왜 부모를 속였냐고, 왜 완벽한 이야기를 꾸며내 이 늙은이들을 서울까지 오게 만들어 천하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시골집은 가난해서 된장에 밥을 비벼 먹을지 언정 평생 고개 떳떳하게 들고 살았는데 남의 피땀을 빼앗아 빌부터 사는 치욕은 겪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민준 씨의 헛된 자존심이 부모님이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뒤따라 들어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처럼 소리치거나 우시지 않았습니다. 가장의 그 침묵은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깊은 실망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민준 씨를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길을 잃은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구제할 수 없다는 체념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한숨을 내쉬며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내대장부가 세상 살면서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것은 덕을 쌓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자기 아내를 속이고 늙은 부모를 방패 삼아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비겁한 짓을 하는 놈은 인간도 아니라고. 시아버지의 말씀은 민준 씨의 오만함을 내리치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부모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거짓된 도덕의 가면이 벗겨지고 변명할 수 없는 비겁하고 나약한 인격만이 남았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날 밤 바로 짐을 싸기 위해 안방으로 돌아가신 후 부엌에는 저와 민준 씨 단둘만 남았습니다. 이제 침묵은 더 이상 팽팽한 대립이 아니라 처참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존중, 부모님 눈에 비친 완벽한 아들의 모습, 그리고 곧 이 도시에서 기댈 곳마저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핏발선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는 간절한 목소리로 제게 다시 생각해달라고, 임대차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당장 부모님을 시골로 모시고 내려가 제게 평온한 공간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싱크대의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지난 4년간 함께 살아온 그 남자를 낯선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뒤늦은 애원은 제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길고 피곤했던 하루의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에게 이 파국의 근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지막 선고처럼 차갑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이 결혼을 망가뜨린 것은 시부모님이나 시누이의 등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시댁 식구들을 미워하거나 박대한 적이 없다고. 만약 민준 씨가 처음부터 저를 동등한 인생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자신의 어려움과 소망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저는 기꺼이 그와 함께 해결책을 찾았을 것이라고. 더 넓은 집을 얻어 함께 살거나 부모님이 시골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민준 씨는 진심 대신 기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내로서의 권리, 가장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제 자신의 재산에 대해 알고 결정할 권리를 빼앗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그의 내면에 숨겨진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내의 양보를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요와 서투른 거짓말, 그리고 기본적인 존중의 부재 위에 세워진 결혼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없는 동안 그가 몰래 제 짐을 치우고 가족들을 데려와 살게 한 것은 그가 단 한 번도 저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폭발적인 증거일 뿐이라고. 그는 단지 저를 자신의 가족에게 돈과 공간을 제공하는 도구로 여겼을 뿐이라고.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우리 사이의 부부의 정이 모두 메말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물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들고 식탁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민준 씨를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오늘 밤 바로 이 집을 떠나 근처 호텔에서 머물다가 부산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변호사에게 연락해 별거 합의서를 작성해서 그에게 보낼 것이었습니다. 문을 나서자 4월의 밤비가 시선엔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제 앞에는 수많은 자유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대가는 정해져 있었고 이제 각자는 앞으로의 길에서 자신만의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민준 씨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저는 단호하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손으로 베어낼 수 있을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베란다 처마에 맺힌 빗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문을 들어서며 떨어뜨렸던 캐리어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묻은 캐리어 손잡이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난 4년간의 결혼 생활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캐리어는 묵직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때 외곽의 목공소에 특별 주문해서 마쳤던 원목 식탁으로 캐리어를 끌고 갔습니다. 매끄러운 식탁 표면에 천장의 노란 조명이 반사되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열어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항상 가지고 다니던 흰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냈습니다.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펜을 쥔 제 손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나 비난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별거 합의서였습니다. 저는 재산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이 아파트에 대한 제 개인 소유권을 확고히 했고 별거 기간은 제가 서명하는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되돌아볼 시간을 주고 법적 절차를 존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준 씨가 제 도움 없이 스스로가 만든 혼란과 마주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마다 가슴에 무거운 짐이 하나씩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작성을 마친 저는 합의서를 식탁 중앙에 반듯하게 놓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민준 씨의 유리 재떨이로 눌러두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칫솔, 치약, 몇 가지 기초 화장품 등 필요한 개인 물품을 챙겼습니다. 안방을 지나칠 때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서는 비닐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가방 지퍼를 닫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시부모님이 짐을 싸고 계셨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희미한 수면 등에 의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노인의 자존심이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어둠 속에 숨어 하나뿐인 아들이 안겨준 치욕의 파편들을 조용히 쓸어담고 계셨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삼키고 조용히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얇은 재킷을 걸치고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부엌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저를 막거나 붙잡으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묵직한 현관문이 뒤에서 닫히며 건조한 소리와 함께 디지털 도어록이 잠겼습니다. 저는 복도에 잠시 서서 익숙했던 우리 집 호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은 제 청춘의 꿈이었고 제 피와 땀으로 일군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저는 마치 세입자처럼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기만으로 제 보금자리를 침범한 사람들에게 그곳을 내어준 채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졸고 계시던 경비 아저씨가 캐리어 바퀴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셨습니다.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 비 오는 밤에 어딜 가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급한 일이 생겨 잠시 나가봐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산을 펴고 아파트 현관을 나섰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에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10분쯤 기다리자 호출한 택시가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집에서 3km 정도 떨어진 설릉역 근처의 4성급 호텔로 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흠뻑 젖은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웅덩이 위로 길고 노랗게 번졌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신속하게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낯선 방에 들어서자 호텔 특유의 레몬그라스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깨끗했지만 영혼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육체의 피로만이 서서히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한 챕터가 그 고요한 밤빛 속에서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자 아파트의 공간은 순식간에 텅 비고 섬뜩할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디지털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는 민준 씨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베어버리는 보이지 않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부엌 식탁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멍한 시선은 유리재떨이 밑에 놓인 별거 합의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 또렷하고 단호한 필체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한 여자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걸어 나오셨습니다. 서울에 갓 올라오셨을 때에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모습에서는 아들이 거짓의 늪에 빠진 것을 목격한 어머니의 비통함과 엄격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곧장 부엌으로 걸어와 민준 씨 앞에 섰습니다. 민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무언가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어머님의 손이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물리적으로 강한 힘은 아니었습니다. 예순이 넘은 어머니의 손은 이미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정신적인 무게는 민준 씨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민준 씨의 뺨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그저 식탁 위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님은 가슴을 들썩이면서 계셨고 두 줄기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불효자식, 이 비겁한 놈. 우리 집안은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할아버지 때부터 자식들에게 품위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다고. 그런데 오만한 가부장적 사고에 빠져 늙은 부모와 아내까지 속이는 아들을 낳을 줄은 몰랐다고. 너의 그 헛된 자존심이 우리를 며느리의 피와 땀 그리고 공간을 빼앗는 날강도로 만들었다고. 시아버지도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시골에서 가져온 옷가지와 살림이 담긴
큰 비닐봉지 2개를 들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봉지를 바닥에 쿵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장남을 극도의 실망감이 담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버님은 아내의 말을 이어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민준 씨에게 사람의 도리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남자는 권위로 아내를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배우자를 보호하며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아내 명의의 집에 아내의 동의도 없이 가족을 데려와 사는 것은 권력을 탐하는 기생충이나 하는 짓이라고 아버님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첫 차를 타고 다시 전라도로 내려갈 것이라고. 이 집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치욕스러워 단 1분도 더 머물 수 없다고. 그리고 민준 씨는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만약 제게 용서를 구하고 별거 합의를 무르지 못하면 15일 안에 이 집에서 짐을 빼야 한다고. 그리고 다시는 시골에 전화해서 징징거리거나 도움을 청하지 말라고. 이기심으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한 놈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때 작은 서재에서 시누이 민지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그녀는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며 결혼과 자존심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여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내일 대학 친구에게 연락해 자취방에 같이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도시의 불빛 아래 대가족이 단란하게 모여 사는 민준 씨의 환상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베란다 밖의 빗소리는 한 남자의 손에 무참히 부서진 보금자리를 위한 애도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친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을 비추었습니다. 15층 아파트는 무서운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준비되지 않았고 부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일찍 일어났지만 누구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숨 막히는 공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짓눌렀습니다. 시부모님은 가장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짐 가방 옆에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마지막 남은 가족의 정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라면이라도 끓여드리거나 아침을 시켜드리겠다고 했지만 아버님은 즉시 손을 저어 거절하셨습니다. 노인의 자존심은 자신을 망신시킨 아들에게서 더 이상의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쯤 민준 씨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무거운 짐을 직접 들고 복도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에서 1층 로비까지 내려가는 길이 그렇게 길고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앞서고 부모님은 말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재회의 기쁨에 찬 웃음은 없었고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이웃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숙인 고개만 있었습니다. 로비 앞에는 초록색 택시가 시동을 건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부모님을 위해 차문을 열어주고 어머니의 손에 작은 돈 봉투를 쥐어주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조심히 가시라는 인사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은 봉투를 받으며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책임감 있는 남자로 살라고 이기심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택시는 두 노인을 싣고 고향으로 떠났고 민준 씨는 젖은 보도블록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같은 날 아침 민지도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대학 동기에게 연락해 방값을 나누어 내는 조건으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민지는 오빠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이제 막 사라져버린 밝은 미래에 대한 아쉬움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도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한번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텅 빈 집에 민준 씨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돌아왔던 그날 밤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제 옷이 담긴 상자들은 베란다에 처박혀 있었고 장식품들은 제자리를 잃고 흩어져 있었습니다. 값싼 싱글 침대는 여전히 서재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민준 씨는 극도의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식탁으로 다가가 제가 남겨둔 별거 합의서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제 단호한 서명 옆에는 14일이라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임대차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14일 안에 새 자취방을 구하고 짐을 싸서 한때 자신의 집이라고 여겼던 곳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의 대가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 단축 근무를 신청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과 서초 일대의 골목을 헤매며 방을 구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깨끗하고 가격이 적당하며 안전한 방을 구하는 것은, 특히 이렇게 급하게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주인에게 바가지를 쓰고 좁고 퀴퀴한 반지하 방의 현실을 맛봐야 했습니다. 좁고 냄새나는 방을 볼 때마다 제가 직접 꾸민 쾌적하고 향기롭던 고급 아파트의 모습이 떠올라 그의 가슴을 후회로 후벼 팠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온한 가정과 능력 있고 현명한 아내를 아무 가치 없는 헛된 자존심과 맞바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5일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저에게 그 시간은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머물며 매일 회사에 출근해 서울에서의 업무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부산지사장직을 준비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한가롭게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예전에는 가족을 챙기느라 바빠 맛보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을 즐겼습니다. 스파에 가서 피로를 풀고 친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남편의 한숨소리도 사소한 집안일 걱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 그대로의 가장 자유롭고 빛나는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저는 부동산 중개인 연희 씨와 외국인 임차인을 만나 집 상태를 확인하고 열쇠를 인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전 9시에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민준 씨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습니다. 그의 옷가지, 신발, 컴퓨터 등 모든 개인 물품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 짐들도 그가 상자에 가지런히 담아 제가 옮기기 편하도록 테이프로 꼼꼼하게 포장해 놓았습니다. 집은 제가 처음 이사 왔던 날처럼 텅 비고 고요한 상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인 임차인과 함께 전기와 수도 시설을 점검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눈에 띄게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아무렇게나 잘라 헝클어져 있었고 잠을 못 자 눈 밑은 퀭했으며 입고 있는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집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민준 씨는 당황하며 문 근처 구석에 비켜서서 기다렸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련희 씨와 임차인은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누며 내일 입주 청소를 한 뒤 정식으로 이사를 오겠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집에는 다시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구석에 쌓인 제 짐 상자들을 보며 이 짐들을 어떻게 옮길 거냐고 용달차를 불러줄 수 있다고 물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회사에서 포장 이사 서비스를 모두 처리해주기로 했고 오늘 오후에 와서 모든 짐을 부산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재킷 안주머니에서 제가 15일 전에 남겨두었던 별거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모서리가 조금 닳아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많이 그것을 들었다 놓으며 고민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슬픔이 깃든 목소리로 진심 어린 후회를 담아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좁은 자취방을 구하느라 고생했던 날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부모님의 실망, 어린 눈빛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오만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파괴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별거 합의서를 찢어버리고 자신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는 저를 따라 부산으로 내려가 맨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발 용서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미움이나 원망의 파도 하나 없이 완벽하게 평온했습니다. 4년간의 결혼 생활, 그가 좋은 사람이었던 순간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은 너무나 큰 자존심과 보수적인 사고방식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이 파국은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가정 내 여성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제가 떠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 모두를 위한 해방이라고. 저는 제 경력을 펼칠 환경이 필요하고 그는 인격적으로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민준 씨에게 잘 살라고 헛된 자존심 대신 실질적인 행동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며 일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고 그의 가족에게도 안부를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짐을 모두 붙였습니다. 저녁에는 개인 짐이든 캐리어를 끌고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손에 쥐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비행기는 밤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따뜻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굳은 장맛비를 뒤로 하고 지나간 청춘의 한 페이지를 덮고 더 찬란한 새로운 삶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강남 아파트에 그 사건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여름 장마는 서늘한 가을 날씨에 자리를 내주었고 제가 사는 부산은 여전히 1년 내내 눈부신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6개월은 인생 전체에 비하면 긴 시간이 아니지만 이야기 속 인물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쪽에서 제 삶은 완벽하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지사장으로서의 업무는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그 결과 큰 성과급과 경영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제게 부산항이 한눈에 보이는 해운대에 고급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 후 저는 직접 캐모마일 차를 우려내 베란다에 앉아 책을 읽으며 완벽한 평화를 즐겼습니다. 더 이상의 다툼도 숨막히는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저는 32살 여성으로서 가장 자유롭고 눈부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월세는 매달 꼬박꼬박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이 되어주었습니다. 민준 씨에 대해서는 몇몇 공통된 지인을 통해 그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 외곽의 2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고 여름에는 덥고 비 오는 날에는 눅눅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매달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 월세와 식비를 감당하고 동시에 시골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고 시누이 민지의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민지도 훨씬 성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어학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고 더 이상 오빠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과 좁은 방에서의 외로움이 민준 씨의 헛된 자존심과 가부장적인 면모를 깎아내린 듯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줄이고 오직 공사 현장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동료들은 민준 씨가 더 이상 가부장적인 도덕론을 설파하거나 아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랑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과묵하고 신중해졌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경험은 그에게 관계에서의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쓰라리지만 꼭 필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느 한가로운 주말 아침, 저는 차를 마시며 휴대폰 연락처를 훑어보았습니다. 제 손가락이 전 시어머니의 번호에서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저는 두 분의 순박하고 선량한 마음을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목소리를 듣고 당황하고 어색해 하셨지만 이내 따뜻한 안부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은 남쪽 생활은 익숙해졌는지 일은 힘들지 않은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아주 좋고 건강하며 일도 잘 풀리고 있다고 즐겁게 대답했습니다. 저 또한 날씨가 추워지는데 두 분의 관절염은 괜찮으신지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어머님은
전화기 너머로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일을 다시 한번 사과하셨습니다. 시골에서 항상 제가 새롭고 평온한 인연을 만나 제 능력과 인품에 걸맞은 행복을 찾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지난 일로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시라고 이제 모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항상 건강하시기만을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통화는 더할 나위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끝났습니다. 증오도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갈등은 이성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공감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제 결혼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하지만 깊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든 세대 간의 관계든 가장 튼튼한 기반은 돈이나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사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며 평등함을 존중하는 것. 진정한 존중이 있을 때만이 사랑과 가족에는 인생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평안한 노년의 애청자 여러분, 주인공 서윤 씨의 삶이 서울의 굳은 장마를 뒤로하고 찬란한 남쪽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을 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여러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가정의 풍파는 가난이나 환난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배우자 사이의 존중, 부족과 사소한 거짓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결혼 생활은 아무리 화려한 도덕률이나 억지스러운 양보로 포장되어도 진심과 평등이 없다면 곧 부서지고 맙니다. 또한 남편의 잘못을 통해 우리는 효에 대한 가슴 아픈 교훈을 얻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결코 강요나 체면치레와 동의어가 될 수 없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자의 피와 땀을 빼앗는 행위는 더더욱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억압 위에 세워진 가정은 결국 부모님 자신에게 치욕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침착하고 단호한 모습은 아름다운 진리를 증명합니다. 누구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더 이상 가치 없는 것들을 용감하게 놓아버릴 때 비로소 자유로운 하늘을 찾게 된다는 것을. 인생이 아무리 험난한 길을 마주하더라도 가장 견고한 평화는 억지로 참고 견디는 어둠 속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향한 자존감, 투명함, 그리고 진정한 사랑 속에서 싹튼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